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중3 역사 4-4 외란 호란의 발발과 영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가슴 아픈 조선의 전쟁사인데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겨낸 우리의 선조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수업 시작해 볼게요. 먼저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며 일어난 전쟁인데요. 이러한 임진왜란의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이 당시 동아시아의 무역에 상당히 불만이 많았는데요. 당시 동아시아의 패권을 쥐고 있던 명이 조공을 제외한 해상무역을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본은 그나마 만만한 조선에 무역 확대를 요구하며 삼포회란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일으키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무라이들의 세상이었던 일본의 전국시대를 통일합니다.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다이묘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대륙 침략이라는 야욕을 품고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이에 맞서는 조선은 1392년 건국된 이후로 200년간 큰 전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평화시대를 보내고 있었고요. 이에 조선의 군사조직은 해이해져 있었고 전쟁에 대한 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선은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의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부산진과 동래성이 차례로 함락되고 한반도의 요새인 충주까지 무너지는데요. 이때 신립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 충주를 지키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믿고 있었던 충주성이 허무하게 뚫리고요. 급기야 전쟁이 시작된 지 20일 만에 조선의 도읍지인 한성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당시 왕이었던 선조는 부랴부랴 의주로 피난을 가고요. 명예 지원군을 요청했는데요. 일본군은 이에 그치지 않고 평양성을 점령하고 함경도까지 북상해 옵니다. 이처럼 조선은 처음에 정신없이 당하고만 있었는데요. 드디어 조선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빰빠밤. 우리의 이순신 장군과 그가 이끄는 수군이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남해안에서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시작하는데요. 23번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합니다. 23전 23승. 그중 가장 큰 전투는 한산도 대첩인데요. 임진왜란의 3대 승전지 중 하나인 한산도 대첩에서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은 학이 날개를 펴고 있는 듯한 모양으로 적을 위협하는 일명 학익진 전술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이순신과 수군은 서남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지켜냈으며 일본의 전쟁 물자를 보급하던 바닷길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수군이 활약하고 있는 동안 육지에서의 반격도 시작되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과 승병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러한 의병은 정식 군사훈련을 받은 군인이 아니라 스스로 군대를 일으켜 외적과 맞서 싸운 병사들을 뜻하는데요. 경상도의 곽재우, 전라도의 고경명, 충청도의 조헌, 함경도의 정문부 등이 의병장으로 활약합니다. 특히 곽재우는 홍위 장군으로 유명한데요. 이렇게 붉은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다녀 홍위 장군이라 불렸으며 자신의 전 재산을 모두 의병 활동에 사용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인물입니다. 그는 막강한 공격력과 유격전으로 일본군과 맞서 싸웠는데요. 당시 일본군들은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을 조심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또 승병들의 활약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묘양산의 서산대사와 금강산의 삼형대사 등이 승병장으로 활약했습니다. 이렇게 의병과 승병들이 최선을 다해 싸워주고 있을 때 관군의 승전보도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명예 지원군으로 결성된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합니다. 이때 명이 조선을 도와준 건 어디까지나 조선이 뚫리면 자신들이 위험했기 때문인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최후의 목적은 조선이 아닌 중국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명은 전쟁에 가담했고 명의 참전 이후 임진왜란은 동아시아의 국제전 양상을 띠게 됩니다. 한편 조명연합군에게 밀려 평양성에서 한양으로 퇴각한 일본군을 행주산성에서 막아내는 행주대첩도 임진왜란의 3대 승전지 중 하나인데요. 이때 행주대첩에서는 권율 장군의 활약이 있었고 결국 행주대첩에서의 승리 후 조선은 한양을 되찾게 됩니다. 또 진주에서 역시 광군의 승전보가 울렸는데요. 진주 목사 김시민이 활약한 진주대첩 역시 한산도 대첩, 행주대첩과 더불어 임진왜란의 3대 승전지입니다. 이렇게 조선의 반격으로 전세가 역전되자 일본은 명과 함께 휴전협정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는 3년간 지속됩니다. 그 사이 조선은 군대를 정비해 전쟁에 대비하는데요. 이때 만들어진 훈련도감은 직업군인으로 포수와 사수, 살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97년 일본은 벼랑간 휴전협정을 깨고 다시 조선을 총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를 정유재란이라고 합니다. 이때 역시 이순신의 눈부신 활약이 있었는데요.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아, 너무 유명하죠? 이때 이순신은 물살이 거센 울들목으로 왜군을 유인해 무려 133척의 외선을 격파하는 대승을 거뒀는데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명량대첩입니다. 이렇게 승기는 완전히 조선에게 넘어갔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까지 병사로 죽고 나자 일본군은 철수를 결정하는데요. 하지만 그대로 돌아가게 둘 순 없겠죠? 철수하는 일본군을 이순신의 수군이 노량해전에서 격파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전투에서 우리의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노량해전을 끝으로 7년간의 지옥 같던 전쟁은 종결됩니다. 임진년에 시작된 이 7년간의 전쟁은 결국 조선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처음에 열세했던 조선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명의 도움이 있었고요. 화포와 같은 화약무기의 우수성도 빼놓을 순 없습니다. 일본에 조총이 있다면 우리에겐 화포가 있었죠. 묵직하게 팡팡 터트려준 화포는 전쟁에서 톡톡한 효자 역할을 하는 우리의 우수한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임진왜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과 전국 각지에서 활약한 의병들 덕분이었는데요. 수군은 판옥선과 거북선 같은 우수한 전함을 가지고 외선을 박살냈고요. 의병들은 익숙한 향토지리를 이용한 유격전술로 왜군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위기에서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조선의 수많은 백성들의 노력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건데요. 하지만 임진왜란이 가져온 파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무엇보다 조선은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었는데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얼마나 악랄한 인간인지 아십니까? 이건 일본 교토에 있는 귀무덤입니다. 사실 이름은 귀무덤이지만 조선인의 귀와 코가 묻혀 있는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쟁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보다 많은 조선인을 죽인 자를 포상하겠다고 하며 전리품으로 귀와 코를 잘라 소금에 절여보내라고 합니다. 이에 왜군들은 앞다투어 조선인의 코를 베기 시작했는데요. 더 많은 포상을 받기 위해 살아있는 사람들의 코까지 베어갔다고 하니 정말 너무나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쟁의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전쟁으로 인해 국토가 황폐화되고 국가재정이 고갈됐으며 불국사와 경복궁, 사고와 같은 우리의 많은 문화재들이 불타고 소실됐습니다. 거기에 활자와 도자기, 수많은 서적 등 많은 문화재들이 유출됐고 도자기공과 유학자를 비롯한 조선의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한편 일본은 임진왜란에서의 패배로 정권이 교체되어 에도 막부가 들어섰고요. 조선에서 잡아간 도공들과 학자들로 인해 일본의 도자기 문화와 성리학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또 일본은 에도 막부가 들어선 이후 조선의 국교의 재개를 요청했는데요. 일본의 지속적인 요청에 결국 조선은 국교를 재개하고 일본에 통신사를 보내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이렇게 일본과의 국교가 재개되는데 사명대사의 역할이 컸는데요. 일본에 파견된 사명대사는 전쟁 중 일본에 끌려간 포로들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일본과의 국교를 재개했습니다. 이렇게 조선은 일본과 다시 교류하게 됐는데요. 그래도 일본에 간 통신사들은 극진한 국빈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쟁 후 조선과 일본의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중국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먼저 명은 조선에 했던 무리한 군사 지원으로 국력이 약해졌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이 시기 여진족을 통일한 누르하치가 후금을 세워 명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의 국제정세는 명의 쇠퇴와 후금의 성장이라는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과연 조선은 어떤 정책을 펼쳐나갔을지 지금 바로 광해군의 중립외교부터 살펴볼게요. 임진왜란 이후 왕이 된 광해군은 선조의 아들인데요. 사실 적통은 아닙니다. 선조와 후궁 사이에서 태어난 광해군은 현실적으로 세자가 되기는 어려웠지만 타고난 영미남으로 선조의 여러 아들들 중 단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중전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없었던 선조는 세자 책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요. 외란이 터지자 부랴부랴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고는 의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도성에 남은 광해는 전쟁이라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전국을 다니며 민심을 수습하고 전쟁을 진두지휘하며 세자로서의 책임을 다했는데요. 이러한 광해는 외란이 끝난 이후 왕위에 올라 전쟁의 전후복구 사업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먼저 광해군은 국가재정의 확보를 위해 토지개간을 장려하고 토지대장과 호적을 정비했습니다.
또한 국방력 강화를 위해 부서진 성곽을 수리하고 군사훈련을 시켰으며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대동법을 실시해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낮춰줬습니다. 또한 전쟁 이후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허준을 시켜 동의보감을 편찬하게 했는데요. 이 동의보감은 선조 때부터 만들기 시작해 광해군 때 완성된 겁니다. 이렇게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광해군의 여러 가지 노력으로 조선 사회가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을 때 북방에서 무서운 기세로 성장한 후금이 명을 압박합니다. 그러자 명은 조선에 지원군을 요청했는데요. 이에 광해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명과의 의리상 도와주기는 해야겠는데 가만히 보니 후금의 힘이 너무 세서 괜히 명을 도왔다가 조선에 불똥이 튈까 걱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광해군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펼치는데요. 명의 요청대로 군대를 파견하긴 합니다만 조선의 안위가 최우선이었던 광해군은 그가 총애하던 신하 강옥립을 은밀히 불러 일단 군대를 파견하긴 하나 무모한 전쟁을 피하고 상황을 봐서 적당히 후금에 항복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명령을 받고 출정한 강옥립이 이끄는 조선군은 광해군의 명령대로 후금에 항복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강옥립의 투항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광해군의 정치는 성리학과 의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서인들의 반발을 샀는데요. 결국 서인들은 인조반정을 일으켜 광해군을 끌어내립니다. 이러한 인조반정의 명분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패륜. 광해군은 왕권의 위협이 되는 자신의 이복동생 영창대군을 살해했는데요. 영창대군이 누구냐? 또 이 선조가 늙음하게 어린 새 중전을 맞이하거든요. 그리고 둘 사이에서 대군이 탄생하니 그 아이가 바로 영창대군입니다. 왕과 중전 사이에서 태어난 적통. 하지만 선조가 죽었을 때 영창은 고작 2살이었고 도저히 왕위에 앉힐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자였던 광해군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요. 왕위에 오른 뒤에도 영창대군은 광해군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결국 광해군은 영창대군이 9살이 되었을 때 그의 외할아버지가 반역을 꾀한다는 이유로 영창대군도 함께 영모죄를 씌워 유배를 보내 살해하고는 영창의 어머니인 임목대비는 폐위시켰습니다. 이러한 광해군의 패륜은 반정을 일으키기에 아주 적당한 명분이었는데요. 결국 서인의 주도 아래 서인과 남인은 광해군과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북인들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추대하니 이것이 바로 인조반정입니다. 이렇게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광해군은 유배지에서 쓸쓸한 최후를 맞았다고 하는데요. 그가 저지른 패륜은 분명 옳지 않은 일이었지만 왕으로서의 광해를 잃은 건 개인적으로 안타깝네요. 한편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이 된 인조는 서인들과 함께 친명배금 정책을 펼쳤는데요. 친명배금이란 명과는 친하고 금을 배척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친명배금 정책은 후금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마침 인조반정에서 큰 공을 세웠지만 2등 공신으로 밀려나 불만을 품고 있던 이괄이 난을 일으켜 조선은 혼란한 상황이 되는데요. 이괄의 난을 일으킨 일부 무리들은 후금으로 가서 인조반정의 부당함을 주장했고요. 후금은 이를 구실 삼아 조선을 침략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묘호란인데요. 후금의 군대가 압록강을 지나 황해도까지 거침없이 내려오자 인조는 황급히 강화도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의병과 관군의 처절한 항전에 후금은 조선과 형제관계로 화해를 맺고 일단은 돌아갔는데요. 사실 후금은 이 형제관계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후금의 태종은 나라의 이름을 청이라 고치고 조선의 군신관계를 요구해왔는데요. 청을 오랑캐라고 생각하는 조선으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선은 청과 싸워 이길 수 없는 상태였는데요. 이에 조선 내부에서는 청과의 화해를 받아들이자고 주장하는 주화론과 청과의 화해를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주전론이 치열하게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 최명길을 비롯한 주화론자들은 청이 오랑캐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싸울 힘이 없어 계속 항전하는 것은 무리이니 백성을 생각해서라도 청과 우선 화해를 맺자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화론자들은 명분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에 맞서는 주전론은 오로지 의리와 명분입니다. 윤집과 김상원 등 청과의 화해를 절대 반대한 주전론자들은 명은 우리의 부모이니 명과의 의리를 생각해서라도 화해는 절대 안 된다. 설사 나라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화해는 안 된다며 강경하게 반대했는데요. 지금 시각에서 바라보면 이해하기 어렵지만 저 시대의 성리학적 사고방식에 갇혀있던 조선의 양반들은 결국 주전론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경한 조선의 태도에 빡친 청태종은 결국 직접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침략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1636년에 일어난 병자호란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힘이 없었던 조선은 단 6일 만에 한성을 뺏기고요.
인조는 급히 남한산성으로 피신했는데요. 결국 남한산성으로 온 지원군마저 청해 군대에게 패배하고 연이어 강화도가 함락되며 세자가 포로로 잡히자 결국 조선은 청과 굴욕적인 화해를 맺게 됩니다. 삼전도의 굴욕. 이 삼전도에서 조선의 왕 인조는 청태종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려야 했는데요. 이때 머리가 땅에 닿도록 머리를 조아리라 하여 추운 겨울 언 땅에 9번이나 머리를 박은 조선의 왕 인조는 피를 뒤집어쓰며 굴욕적으로 청에게 항복합니다. 그리고 결국 청과 군신 관계를 맺고 명과의 외교 관계는 단절하기로 약속했으며 청이 명을 공격할 때 지원군을 보내는 것은 물론 청에게 조공을 바치고 사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거기에 인조의 아들인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비롯해 조선의 많은 사람들이 청의 인질로 끌려갔는데요. 참 전쟁의 패배라는 게 이렇게 아픈 겁니다. 암튼 이 굴욕적인 항복 이후 조선의 왕실과 집권층의 위신은 땅으로 떨어졌고요. 국제정세에도 변화가 생겨 결국 명이 멸망하고 동아시아의 청 중심의 국제질서가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새로운 왕 효종은 청에게 복수하자는 북벌운동을 전개하는데요. 이 효종이 바로 청의 포로로 끌려갔던 인조의 둘째 아들 복림대군입니다. 첫째인 소현세자가 아닌 복림대군이 왕위에 오른 건 소현세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소현세자는 청에서의 포로 생활 중에 청에 들어와 있던 선교사 아담샤를 만나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조선에 돌아온 소현세자는 청과 서양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소현세자의 개혁적인 모습은 인조의 노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현세자가 황당하게도 갑작스럽게 사망하는데요. 이에 결국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이 세자로 책봉되며 이후 왕위에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이 된 효종은 청에 대한 복수의 칼을 갈며 송시열, 이완 등과 함께 북벌운동을 추진한 건데요. 산성을 보수하고 군대를 양성하며 청 몰래 힘을 키웠지만 이러한 북벌운동은 효종이 세상을 떠나며 사실상 중단되고요. 북벌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조선에서도 청의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받아들이자는 북학운동이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전개됐는데요. 아무래도 북벌보다는 북학운동이 시대의 흐름이었겠죠. 그리고 조선 후기 많은 것들이 변화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뒷이야기는 5단원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란과 호란 두 차례의 전쟁과 그 영향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았는데요.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외란에서부터 호란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